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40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좀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기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추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11월 23일, 24일 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그리고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이런 노력으로 지난주 신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16명, 그리고 감염체 생산 지수도 한 0.79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번 주 감염체 생산 지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뭐 약간 조금만 0.8 초반대로 약간 오를 가능성도 좀 있겠지만 아직까지 큰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 요인은 크게 없어 보이고 현재 수치를 좀 잘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감소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2단계 조치를 했을 때는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1.2 정도, 그리고 2.5단계로 했을 때는 감염제 생산가 1에서 한 1.1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절대 단계를 낮출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감소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지금 400명대로 좀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하시는 분들이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절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 또 산발적으로 이제 감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여전히 20%를 좀 웃도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국민들의 좀 경각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걸리실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또 내가 감염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또 무증상 시기에 본의 아니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고요. 또 질병청장님이 밝히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잔인한 바이러스여서 내가 감염이 되면 가장 가까우신 분부터 감염이 돼서 가족이라든가 친지, 또 지인, 직장 동료부터 감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에 이렇게 감염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방역수칙 준수를 특히 잘 해주셔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노력들이 필요하신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감염 불분명 환자가 계속 20%를 웃도는 거는 이거는 뭐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 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보게 되면은 일주일간 어떤 방역 위험도 평가를 보게 되면 11월 초에 한번 11%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12월 중순쯤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나올 때는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29.9% 거의 30% 가까이까지 증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29%대보다는 조금 감소한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역망내 관리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되시는 분들이 자가격리 중에서 이제 밀접 접촉자 중에서 자가격리 중에서 이제 확진되는 비율이 아직 굉장히 적고 또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검사하시는 분들의 비율보다는 지역사회 조용한 감염을 통해서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게 감염되시는 비율이 아직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카페를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좀 완화 조치가 시작된 지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보면 지난 주말에도 좀 이동량이 늘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시중에 지금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밖에 나가봐도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이번 한 주 동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날씨도 또 풀리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조금은 아직은 만약 조금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좀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 일부 이제 재개되고 완화되고 특히 종교 시설도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최대한 1시간 이내 머물 것을 권고하고
커피 마시거나 그때만 잠깐 벗고 마스크 쓰고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그걸 좀 잘 지키기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서 분명히 이제 감염 전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에 파주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2층 매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이용객들이 감염되신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랬죠. 네, 밀폐된 환경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에어컨 바람이나 어떤 따뜻한 공기 바람, 뭐 온풍기를 타고 얼마든지 멀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면 예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허용이 됐지만 정규 예배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보셔야 되겠고 또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나셨다고 해서 또 따로 이렇게 뭐 음식을 같이 드신다든지 또 정규 예배 이외에 어떤 다른 활동이나 또 마스크를 벗고 어떤 찬송이나 큰 소리로 기도하시거나 이런 비말이 전파되는 것은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들께 아마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 명절에는 이 조치를 좀 풀어줘야 한다라는 좀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명절만큼은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좀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좀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오히려 이제 명절일수록 더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좀 더 강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랜만에 만나시는 가족, 친지, 어르신들을 뵙는 것이 이제 명절인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가족 감염이 계속 많은 보고가 있었고 네. 최근에도 어떤 생일이셔서 다 같이 모였다가 가족들이 감염되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르신이 감염되셔서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는 좀 국민이 원하신다고 해도 또 국민을 위해서 일부러 또 이 조치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못 찾아뵈서 또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조치를 계속 좀 유지해서 좀 이런 분의 불편함을 좀 덜어드린다든지 해서 이번 명절까지만 조금 좀 참아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화라든지 안부를 전하시고 또 어떤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번 명절만큼은 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가족 간의 친지 간의 모임뿐만 아니라 또 어디 이동을 하신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명이 또 이렇게 모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염 전파 그동안에 어떤 선행 확진자 접촉 주요 감염 경로였기 때문에 네. 이번 명절엔 좀 특히 좀 더 조심해 주신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2단계, 그러니까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 2.5단계 거리 두기가 지금 31일까지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설 연휴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데 그렇다면 이 현 거리 두기 단계를 설 연휴 때까지는 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2.5단계,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더불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 21시 이후 영업 금지 이런 추가적인 몇 가지 조치들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이제 2.5단계, 2단계만 했을 때는 아마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1 정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치와 또 설 연휴 때도 많은 그 선별검사, 임시검사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연휴에도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연휴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제재가 좀 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좀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그 다중이용시설 그 영업주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완화된 것 이외에 또 다른 곳들에서도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런 좀 해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영업장 중에서도 조금은 완화를 해도 괜찮은 혹은 아직은 그래도 완화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처음 겪어보는 거고 처음 시행해보는 거리두기라든가 영업 제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큰지 안 해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좀 일부 완화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에 감염 위험도를 한번 평가해보고 또 어디서 또 다중이용시에서 감염이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조금씩 그 위험도가 낮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조치를 조금 완화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면은 9시까지 하던 것을 이제 밀집도를 계속 낮추면서 조금 뭐 10시나 11시까지 네. 조금 시간 연장해 준다든지, 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9시까지 영업 제한이지만 어떤 우리가 저녁 식사 같은 것들도 팔면서 술도 이제 많이 팔지 않고 뭐 이렇게 네.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식사만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제 그런 현장의 아이디어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영업장 시설의 현장에 맞는 또 좀 추가적인 세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또 위험도, 감염 위험 발생을 좀 평가해보고 또 예. 완화해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장 안전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11월, 12월 달에 어떤 거리두기 조치만으로 봤을 때 그때 어떤 2.5단계, 2단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감염제 생산 중에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산의 한 교회는 어쨌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또 5명 이상의 신도가 모여서 식사까지 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어떤 벌금, 과태료가 이제 부과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구상권 청구가 되겠습니다. 네. 위반으로 생긴 어떤 치료비, 행정비용 이런 것들이 청구되면은 상당한 부담이 되시고 어떤 그런 감염병 위반보다 더 부담이 되시는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이런 시설이나 이용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이분들이 또 어떤 이분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교육도 해드리고 또 방역하는 것 현장에서도 교육도 좀 해드리고 어떤 방역 물품이 있다면 좀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좀 현장에서 도와주고 어려움들을 들어드리고 또 현장에서 방역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또 현장에 또 적응하고 해서 지자체와 각 영업장 이용하시는 분들 또 뭐 상인회, 뭐 연습장 연합회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영업 시설에 맞는 이러한 방역 수칙들을 계속 개발하고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모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도 계속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시작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좀 안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28일에 이제 접종 계획을 발표할 텐데 국내 첫 백신이 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화이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바뀐 이유가 뭔가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화이자와 직접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은 조금 지연이 돼서 아직 안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는데, 네. 이번에 예. 이제 좀 빨리 들어오는 물량은 이제 코백스와 이제 화이자와의 어떤 계약 물량이 이제 우리나라와 코백스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코백스와 파이자와의 어떤 계약 물량, 그러니까 코백스에 참여한 70여 개국 이상의 어떤 선진국, 또 78개국 어떤 중저소수도 국가에서 어떤 배분하는 문제,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초저온 어떤 좀 가격도 좀 비싼 파이자 백신을 수요할 국가를 아마 파악해서 예.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곧 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질병청에서는 좀 확실할 때까지는 정보를 좀 아직 공개를 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투명하고 상세하게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비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아마 이제 확정이 되면 곧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 주에 일단 계획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대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영하 70도 안팎의 그야말로 초저온 기온에서 이제 유통을 하거나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충분히 대응을
지금 이제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질병청에서 이제 정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발표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계약 체결이 완료돼서 예, 그렇죠. 백신 유통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인플루엔자 때 보면은 이제 백신을 냉장 차량으로 이동할 때 또 온도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록을 봐가지고 이제 냉장 온도를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는데 요번에 이제 IoT 기반의 이제 통합 관제 센터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위치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예, 사전에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 그러고요. 예. 어떤 백신의 입출고 재고 관리, 백신 공급 현황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좀 초저온 냉동고 같은 경우에도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충분히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발표된 걸로 봐서는 아마 좀 충분히 착실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2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담기는 내용들은 어떤 거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백신 가장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이 부작용 사례들, 또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 데서 어떤 시행착오, 백신 유통 과정도 그렇고. 또 이제 백신이 이제 뭐 해동할 때 뭐 5명분, 10명분을 했는데 뭐 남는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백신 간격은 어떻게 할지, 또 그래서 3주 뒤에 맞아야 되는데 뭐 열이 나거나 해서 좀 못 맞게 되는 경우에 또 시간을 뭐 1, 2주 정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을지. 미국은 이제 뭐 조금 1, 2주 있다 맞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백신을 도입하면서 생길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접종 대상자를 이제 아마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구 집단으로 보면 아마 이제 이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아마 이제 그 국제적인 계획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있어야지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에 어떤 백신 접종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30분 정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의료기관에 머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30분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분들도 감염되시고 특히 이제 고령의 또 기저질환자분들이 많이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먼저 우선 접종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 초도 물량은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백신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우선 접종 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우선 접종 대상이 맞아야 되는 타당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물량 공급 계획 예를 들어서 이제 빠른 시간에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면은 또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지 않고 뭐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난다면 또 우선 접종 대상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산 물량이 이제 언제 어느 만큼 들어올지 그리고 부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대처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백신 접종 계획이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곧 발표가 되면은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을 거다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선 접종 대상 중에 이제 고려되는 게 고위험군인 좀 고령층의 분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작용에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순위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죠. 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주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망하시면 인과관계를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이제 백신에 대한 공포가 많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외 사례도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양병원에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100분을 다 맞추는 것보단 그 중에서 좀 비교적 조금 좀 건강하시면 70분 정도라든지 그분을 돌보시는 종사자분들을 접종해도 충분히 요양병원에서 어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은 아주 취약한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우선순위를 조금 나중에 생각하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백신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에 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연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이 백신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반영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험실 연구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또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다면 백신이 이제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 계속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도 백신의 효과가 조금 감소는 있지만 또 백신을 안 맞을 정도의 그런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계속한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예.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또 빨리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이 이제 주로 실험실 세포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조금 더 역학적인 임상 데이터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남아공이나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실제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추후 실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미 백신을 가지고 삼상 시험이 됐었다면은 좀 거꾸로 역추적해서 감염됐던 분들의 어떤 바이러스를 확보해서 유전자 분석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임상 실험된 데이터를 조금 역추적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또 임상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재감염 사례도 실제로 어느 정도 재감염률이 있는지 실제 임상 역학 데이터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실험실 연구와 또 이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청 반응 말고 세포 면역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앞으로 언제든지 또 더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단 감염을 생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또 좀 공평한 백신 보급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또 변이가 생길지 모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실험실 연구 결과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우치 소장 세계적인 전문가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좀 백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치명률이 더 높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초기에는 치명률엔 차이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GH 그룹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을 치명률을 비교했더니 새로 생긴 501Y V2 바이러스에 V1에 감염되신 분의 치명률이 더 높다고 이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30% 예. 정도 더 높다.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80대 어르신의 치명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26%로 더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 특히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인지하고 병상을 확보해서 감염되신 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우세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입을 좀 늦추기 위해서 지금 영국발 직항을 좀 차단한다든지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좀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해서 1일 이내 검사하고 이제 철저한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통해 제3국을 통해서 유행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늦추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감염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 또 이런 유행에 대해 대비해서 충분한 병상 확보,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를 늘려서 조기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하는 이런 방역적인 조치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확진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치된 사람들의 후유증 이야기도 점점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탈모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완치라는 표현도 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언급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치자에 대한 관리나 어떤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거의 7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금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는지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질병청에서 관련해서 한 40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사도 많이 하면서 추적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7만 명 분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후유증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예.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일단은 40명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추적 연구가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고, 예. 그 결과를 아마 질병청에서 직접 연구하신 분을 모시고 브리핑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곧 공개가 될 텐데요. 뭐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증상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일 수 있고, 이제 증상은 있는데 폐섬유화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폐기능 검사라든지 뭐 CT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뭐 검사로 초기에 좀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증상이라든지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앞으로 후유증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울감을 느끼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우울감이나 또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뭐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내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라든지 지원, 또 계속적인 어떤 통합적인 진료 체계 구축 이런 것들 앞으로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뭐 후유증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뉴스를 좀 들었을 때는 갑자기 이제 이런 또 뉴스를 듣게 되면 이게 백신이 이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덜컥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 백경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